그냥 제목만 봐도 좀 슬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뭘 못 이뤘을 때 그걸 너무 많이 했나? 아니야, 이걸 내가 너무 노력해서 그런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 7위다. 무역 규모가 9위고요. 그 다음에 무역 ICT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자정보 관련된 걸로는 흑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몇십 개 주요 나라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 9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GDP는 11위 정도 하고요. 1인당 GDP 29위 정도 되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보통 28,000달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28,000달러씩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라에서 희한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산율이 35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전 세계 160몇 개국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치면은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애 거의 안 낳습니다. 빨리 나올게요. 네? 갑자기 찔려서 빨리 나올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죠. 삶의 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좋은 건 다 높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률 1위가 신절도 1위, 신절도가 2위. 친절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뭐 7포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의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오른쪽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같은 특성인 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해서 이걸 만들어서요. 죽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확장성이에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셈은 셌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그렇겠네요. 저희 맞아요. 남편도 이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번 저희 남편 진짜 그랬어. 우리 엄마야. 외국 네. 이제 교포인데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뭐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벌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아마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근데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면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주인의식.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말이 돼.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나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 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달리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심정중심주의.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한 7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참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직장인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마시니까 한없이 술자리가 좋았는데 이건 갔다 오니까 이제 친구랑 마시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다 보면 이분들이 취하면은 그래요. 내 마음 알지 그래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입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많이 서. 근데 결례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술 취하면 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반복. 근데 뭘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러네. 근데
어느 사회나 마음이 중요시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던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 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욕쟁이야.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겁나게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 이 XX 새끼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뭐야? 왜?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자, 정감 있죠. 뭘 알고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바이올린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육촌이고 팔촌이고 칠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많이 뵀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더 챙겨주거나. 그렇죠.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났다.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인본주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친구. 그래요.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걸 또 왜 기회죠?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나는 단물만 쏙 빼먹는 마음 거 아니고 알겠어요, 마음 개똥 같은 놈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러고 아이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정없죠, 정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아하. 사람이 바보가 아닌 한은 바로 저겁니다.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하지만.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아, 진짜 더러운 세상. 진심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같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고객들을 대할 때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 통신사 같은 데 전화 걸면 막 저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안 사랑하잖아. 외국 같은 데서 고객이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I love you 이러면 이건 난리 나요. 알려면은 진짜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점원들한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요. 뭘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 맞아. 언제 봤다고?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을 드리는 상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네?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서요? 플러스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목욕지가 불렀다고? 피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야 진짜 힘드셨겠다. 저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고객한테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저 상담원이 언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화 상담원들 중에 1년에 손님한테 쌍욕 듣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에?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 들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이걸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가면 고객이 그래요.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비교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놈은 진심을 다한다는 것 때문에. 이 진심을 다한다는 거에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고의 착각. 인고의 착각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느라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자, 이게 왜 착각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고통받고 뭔가 하느라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잘 돼야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은요 젊었을 때 다 고생했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밤잠도 한다고 뭐 망하고 뭐하고 뭐 고생 다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한 사람이 전국에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성공했을까요? 맞아. 고생한다는 것 자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공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구의 착각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제 아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럼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아내가 인고의 화신이에요. 제가 교수인데요. 1년 중에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방학이요. 그렇죠. 힘든 1학기가 끝날 때가 언젠가 하면 6월 말 정도 됩니다. 6월 말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에 행정 처리까지 하면은 7월 초. 7월 초가 되면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놀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가 고등학교 다니는 제 두 아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이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제가 아내를 꼬십니다. 영화 보러 가자. 요 앞에 맛있는 브런치집 생겼다 그러던데 브런치 먹으러 가자. 거짓말 아닙니까? 믿어요. 내가 보기는 이래도 굉장히 자상한 남자니까.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애들 시험 보러 갔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시험 보러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랑 당신이 집에서 뭐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저 철딱선이요. 화를 내셨어요. 속이 답답해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빠라는 사람이 철딱선이요. 정신을 좀 차려. 애들 시험 보고 오면 또 내일 시험 볼 거 공부해야 되는데 밤새고 공부할 건데 아빠 엄마 지네 둘이서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거 알면은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학습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진짜 분위기 중요하네요. 불문율인가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다. 말 된다. 그러니까 몰래 놀자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하시네요. 빨리 나가서 지혜로우시다. 애들 돌아오기 전에 빨리 놀고 돌아와서 안 논 척하고 앉아 있으면 된다. 나 그거 잘한다. 역시. 근데 제 아내가 그래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제 아내는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집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요. 애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을 보고 있을 텐데 거의 수학을 푸는 자세예요. 네? 그런 자세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진짜 어머니도.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요.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현관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봐요. 시험은 어땠어? 잘 봤어. 그러면요. 제 아들은요. 12년 동안 대답이 거의 한결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재밌다.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아들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성적을 받아오는 아이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맞아요. 10등을 해오면 왜 5등을 못하니?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하니? 2등을 해오면 1등을 일부러 안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1등을 해왔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한 문제는 왜 틀렸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백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잘하는 걸 왜 진작에 지난번에는 왜 틀렸니? 이러는 거예요. 틀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은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아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네. 슬퍼. 근데.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어이구야 이것도 시험 망쳤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한테. 봐봐. 당신이 집에서 뭘 하고 있건 간에 애들은 뒷골이야. 너무 맞는 얘기라니. 가만히 있어주면 고마울 텐데 꼭 저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심리학이 잘못했는데. 그 어머니 여기 계세요. 네, 지금. 당신이 집에서 뭘 하건 간에 아이는 자기 실력과 자기 운으로 시험을 볼 거야. 당신 말대로 애가 내일도 시험 공부를 내일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면 나랑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와서 애가 오늘 시험을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내일 시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게 실제로 애들한테 좋은 거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그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지 돼요. 눈치 없는 걸로. 예, 딱 김효진 씨 같은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시험을 못 봐. 아하. 나가!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제 아내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을 받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아들들이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보다 시험을 잘 볼 거예요. 왜냐? 걔네 엄마 놀았고 제 아내는 안 놀았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그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가지고서 애들 시험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만약 부모가 애랑 같이 밤을 새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가 졸린 거를 깨워준다. 또는 애가 약한 과목을 부모가 미리 공부해서 애를 가르쳐준다. 만약 이런 식의 노력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애가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러고 살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냐? 진심이 통할 때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강조하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만약 애가 시험을 잘 봐왔는데 너는 원래 시험을 잘 봐서 원래 머리가 좋아. 너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원래 잘 볼 거라는데 뭐. 만약에 시험을 못 봐왔는데 넌 머리가 똘이라서 해도 안 돼. 이러면 다음 시험에도 할 게 없어요. 과제의 특성에다 귀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제의 특성에다 기인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엄마가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시험 보고 온 아이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선생이 미쳤나 봐 이러고 시작하는 게 이제 과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죠? 네. 부모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난리를 쳐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리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선생이 미쳤나 봐 먹으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냈어. 그게 뭐가 시험범위 잘못 중요한데 가르쳤다. 이것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운은 어때요? 여러분들 운에다 기인을 하면요. 운은 진짜 특이한 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운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uncontrollable.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unstable.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운에다 기인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삼세판이에요.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데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도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뭐를 했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웬만하면 그거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뭘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이 모든 인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가서 대부분 돈을 잃으면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운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분판엔 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도박에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야 뭐가 나와요 거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노력에다 귀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할 게 생겨요. 안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시험을 봐오면 그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도대체 해. 노력을 하지. 누굴 닮아서 노력을 안 하니? 거기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거기서부터 이제 찾으라고. 애 성적 펴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빈정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력에다 귀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귀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귀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력에다 귀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귀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귀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직접 강화도 전등사에 가서 찍은 건데요. 오늘 기원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성당, 뭐 하여튼 종교 비슷한 거 전부 다에 가면 전부 다 저런 것들 있죠. 네, 기와 종 등 거기다 뭐 비는 거 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 합격. 합격. 저거 쓴다고 붙을까요? 전혀. 저거 쓴다고 붙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그냥 통제할 수 없다고 내버려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75%였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서 지금 70%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30%? 네, 지금? 한 30%. 30% 정도? 많아야 40%는 안 넘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저 직업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청년의 70%는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40%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학에 가고 있는 젊은이의 절반은 본저 찾긴 글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애들이 70%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40%가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왜 다 이 대학에 가고 있어요? 왜 이 대학에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가지고 본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사회에서 잘 안 해요. 자꾸 그 본전을 찾아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줄 건데요? 5년 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꿔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을 70%로 늘립니까? 아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없는 돈에 쪼개고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가던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이 대물리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시키듯이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 교육비를 한 2억 정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평균 전체 평균이 1억 7천만 원 얼마 나오니까요. 몇 년? 좀 먹고 살면 아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2억을 들여서 애가 따라만 준다면 소위 얘기해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뭐 대학교에만 갈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요새는 어학연수까지 해야 되는데
어학연수 갔다 오고 취직한다고 또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TVN 같은 데 좋은 데 취직했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철철 남아서 한 2억 7천만 원 들여서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한 5억 최소한. 자식이 둘이면 10억짜리입니다. 어떻게 키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 보람 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네 밥벌이하고 네 학교를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너 이제 네 살 거 네가 살아라. 네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 노후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월급 벌어서 네가 장가 가고 네가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살아. 자, 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갔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싹수가 노래요. 얘 뭐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시킵니다.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축구공하고 뭐 축구화 하나씩 사주면서 건강하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잘 커라 이러고. 맞아. 뭐 가끔 가다가 그래도 둘째 애도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학원 갈래 뭐 이러면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면서 키워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도 현명해서 야, 네가 대학 가면 뭐하냐?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한 돈 2천만 원 주면서 너 가서 어디 가서 좋은 기술 하나 배워와. 배웠어요.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애한테는 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둘째한테는 다 쳐봤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왜냐? 축구공하고 축구화 12컬레로 끝낸 거예요, 그냥. 이걸 참 어쩌나 싶으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야, 내가 너 너무 돈이 안 들어가서 미안한데 내가 포크레인 2대 사줄게. 포크레인 한 대가 1억이 좀 안 된다. 2대 사면 할인도 해줄 테니까 한 1억 7천이면 2대 살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포크레인은 자기가 몰고요. 한 포크레인은 세를 줍니다. 기사를 고용해서.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거하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대는 세 주고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진짜. 누가 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들였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배워요. 진짜 요즘 많이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자식이 미안하다 그러겠죠. 언제까지요? 자식이 미안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기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 화냅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럴 때 내 말 왜 안 들어?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언제 아빠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세대 갈등과 사회 갈등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인고의 착각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한 세대가 지나갔기에 세상에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에 지금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대표적인 게 지금 20대와 그 부모들인 50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예요. 왜냐? 열심히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개 개인이 다른 사회가 이쪽으로 가기였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리더와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 더 길이 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라는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부 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된다. 다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고 지금 세대를 어떻게든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다음 세대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 3등, 4등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원으로 퍼져 나가버리면 1등, 2등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맞아요. 어디서 잴 건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미 많은 지식을 배운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많이 갖고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구경을 벌써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요. 고급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사람은 공부를 시키지만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하도록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정보의 어두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놀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아이를 둘째 애처럼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 안 쓰고 1억 7천을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노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알게 됐을 땐 이미 지치고 고갈돼 버렸어요. 뭐가 없어. 맞아요. 다 써버렸어.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사회는요. 너무 인고의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노는 거는 나쁜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노는 거는 다음 도약을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도약을 할 에너지가 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 방 안에서도 뛰어다니고 집 안에서도 뛰어다녀요. 정작 야 이제 띵뛰기 해야 돼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마냥 진짜 와닿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히 하되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뭘 하는지를 모를 때는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질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first move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 잠옷 입고 이러고.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올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있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짬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A만 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 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시면은 해수욕도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장구도 치시고 노시고 그러시죠? 네. 저는 절대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도요. 저는 그냥 물 밖에서 구경해요. 저도 그래요. 네. 이천수 씨는 왜 안 들어가세요? 전 물이 원래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네.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 그 상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저는 이제 민물에 들어가요. 수영장 이런 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수욕을 할 때 상어에 물릴 거라고 상상 안 해요. 아, 맞아. 그렇죠?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어에 물릴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을 때 상어에 물릴 확률이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낮겠지만 0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릴 생각을 안 하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만에 하나 상어에 물리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다에 상어가 사는 걸 아셨습니까? 네.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걸 아셨습니까? 네. 근데 상어에 물릴 확률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정부는 뭐 한 거야 그래요. 정부가 상어 잡으러 다녀요? 맞아요. 아,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무슨 위험을 자기가 감수했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억울해져요. 또 억울한데 왜냐? 자기가 그건 감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건 누군가 뭐 잘못한 놈이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리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요. 있죠. 예. 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겠다,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상어에 물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서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안 가죠. 대부분에서 못 돌아가죠. 그 사람들은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 원래 서핑은 위험한 운동이에요. 그 위험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이 없어서 상어한테 물리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서핑의 위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공정한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수한 위험만큼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고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놈의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요.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불확실성 회피는 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약하게 여기는 성향이에요. 불확실한 건 싫은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회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불법 다운로드 1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로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모든 프로를 다 봐요. 이게 어디서 보냐 그거? 그러면은 다 인터넷에서 본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산 거든지 합법적인 거다. 그것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 합법이라고요? 네네. 이철수 씨는 왜 올리다가 내려요? 네. 그렇죠. 드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에 불법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보려고. 그렇죠? 자, 대부분 손 안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마트에서 훔친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있더라도 이건 손을 못 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범죄 같죠,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짓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 그쪽 소유라고 돼 있는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건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들고 온 적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다 그래도 이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라는 건 실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부서 회식비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말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니 그냥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것,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요.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 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 분.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한국인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전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거를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저건 왜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전철의 플랫폼에 쓰자마자 저걸 보통 쳐다봅니다.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저기 전철이 없으면 그리고 낙담해. 저기 전철이 딱 나타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철은 빨리 안 옵니다. 저건 전철을 빨리 오게 하거나 늦게 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철이 어디 오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정보 어디다 쓰셨어요? 네? 그 정보를 어디다 썼냐고요? 이걸 어디다 썼냐를 알려면요, 여러분이 이 전철을 어디에 전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저게 아예 없을 때 그러면 전철역에 쓰면요.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시커먼 터널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시커먼 터널이잖아요. 하고 쳐다보면 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냐 거기 노란색 불이 뭐가 보이는 듯하면 온다. 하다가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저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사실 전철역에 있는 모든 저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전철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역에 딱 서면 불이 꺼집니다. 완전 대박. 네? 이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딱 쓰잖아요? 불이 딱 꺼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그 노란불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만든 걸까 말이야. 야, 이거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넣은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과 앞에서 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은 똑같아요. 단지 열차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불을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어떤 전철역에 가면요, 이게 여기 4개인 것도 있어요. 여기 4개인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를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쫙 저 초록색 박아와가지고 커지죠. 네. 저것도 사실은 이런 게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 복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화면에 저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느릴 때도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려고 클릭을 딱 했어. 근데 컴퓨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귀를 갖다 댑니다. 왜냐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안 오면 이제는 청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요. 네, 위임 소리가 나거든요. 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초록색 반은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가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일을 할 때 뭐 하나 저장하라 복사하라 탁 눌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다 됐네? 이러고서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하라고 눌러놓고 나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 중 이렇게 나오면 심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복사가 얼마나 된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바가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덜 지루해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가 더 빨라서 빨리 복사되고 빨리 저장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기술력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더 들이는 걸 어디다 들이나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드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만든 광고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Watch, listen, touch, see.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요. 전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때 만든 광고가 뭔지 아세요? 더 빠르다, 세다, 크다 이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st Follow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데 아이폰 이런 거에는 팬이 생겨요. 그거야 사야 되겠다. 막 거기 줄 서고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그런 걸 안 매달려요. 왜냐? 그냥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 잘 되는 거 더 세고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뭔가 하면은 물건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산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TV 사셨어요? DVD 몇 인치짜리 꽤 큰 거. 60인. 60인치. 많이 벌었네. 많이 벌어요. 요새 매장 가가지고 60인치짜리 TV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TV가 꺼져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작품 자체 같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놔요. 돈도 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좀 주고 뭐 그래. 그 집에 딱 배달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보면 뿌듯해요. 당연하죠. 기가 막혀요. 돈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밥 먹다가 쳐다봐도 죽인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야 죽인다. 그런 거 있을 거야. 근데 그 켜지지도 않은 TV를 보고 감탄하는 거 3일 이상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요. 3일 딱 지나면 꺼진 TV는 보고 절대 감탄 안 합니다. 다 켜졌을 때만 감탄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TV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TV가 가져다 줄 경험을 원했던 거지 TV를 가지고 싶어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인간은 물건을 살려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반드시 그 물건에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냐?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중국 TV, 한국 TV, 미국 TV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 화면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중국 거다, 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메이커 다 가리고 화면만 보여주고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 못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기계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에 지금 열망을 해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계를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과 기계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안 나와요.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더 이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달렸는데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되나 보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돈 잘 벌던 회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서양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회였을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거기서 싸게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 없애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안 나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아주 최상위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는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경험이 너무나 센 거. 이 두 개만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합리적인 제품을 왕창 싸서 세상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술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브랜드는 없는 나라들은 제품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대기업만 먹고 사냐고요? 국민이 대기업 제품 안 사면 돼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대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제품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 여행도 가고 서로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 줄 알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국산품이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합리성 하나, 가성비 최고만 살아남는 사회가 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종교 가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때 흰색 웨딩드레스 왜 입어요? 가장 예뻐서? 솔직히 더 예쁜 옷 있어요. 그렇죠. 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입어야 돼요. 옛날에는 한복 입었잖아요. 그치? 정통 그거.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가끔 텔레비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들 다시 해주는데 전부 다 많은 얘기들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못 입은 게 한이 된다. 근데 아무도 그 한복 안 입은 거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건 입어봐야 되겠다. 저거는 입어야 된다는 가치를 보여요. 실용적인 가치를 이기는 상징성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없고 전부 다 현실적인 것만 하진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VR이라고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루에서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고 다녀요. 끼고 이러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가상현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진짜 같은 가상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저 아빠 진짜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장이나 놀이동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의자 움직이고 나오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건 누가 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하지만 이걸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에 남을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상현실은 1년 후에는 구식이 돼서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그 1년 뒤에 하는 가상현실 때문에 1년 뒤에 한 거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유일한 여러분에 남는 가상현실은요.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가상현실 정도?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해준 거, 아버지랑 같이 갔던 거. 우리가 기술로 세계를 이기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루저예요. 왜냐? 언제까지 따라갈 건데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아세요? 왜 이런 세대 갈등이 심하고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고 서로 갈등하면서 사느냐? 시대가 그래요. 왜냐? 나이 드신 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내일 통할지 안 통할지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200년, 300년 동안 농사 짓는 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나보다 농사 짓는 법 많이 하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말 들으면 됩니다. 왜냐? 그분은 더 많이 지어봤잖아요. 그리고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른 말이 20년, 30년 전에 사신 분들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회사 보면은 대기업도 굴뚝산업이라는 거 있죠. 제철 자동차. 전자통신 있잖아요. 전자통신 쪽이 훨씬 더 승진이 빨라요. 거긴 기술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급이 빠르다, 승진이 빠르다는 얘기 뭔가 하면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빨리 필요한 대신 빨리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제철이나 자동차나 이런 굴뚝산업은요. 왜 승진이 느리냐? 니네는 기득권 챙기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10년 전의 거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냐?
빨리 바뀌는 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빨리 성취할 수 있지만 빨리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조만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테니까.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왜 이렇게 됐냐? 버린 것들이 역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일본 택시가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뭔가 하면 1970년대, 80년대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려고 내가 최신차가 지나갈 때 이상을 찍었어요. 영국 같은 데 가면요. 영국 택시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에? 다 그런 식이에요. 왜 안 바꿀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차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하고 일본인데 안 그래요? 제가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왜 택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저게 택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기존에 있던 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진짜 있을 때만 바꿔요. 웬만하면 안 바꿔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유럽에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인데 가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뭔가 하면 사방이 다 이게 몇십 년대, 몇 년대야?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아마 이태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은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 없어요. 기껏 해봐야 북촌, 서촌, 그거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것도 옛날식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여행 요새 어디로 가요?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뉴욕 이런 데 갔어요. 왜냐? 새로운 거 보겠다고.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오래된 거 보러 다녀요. 우리는 오래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거죠. 우리가 부신 거예요. 왜? 더 편하게 살겠다는 이유로 오래된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좋아졌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뭐 있었는데? 아니, 우리 뭐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식, 뭐 한복, 뭐 북촌, 서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 지나가다가 건물 짓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외벽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된 건물을 외벽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지어요. 왜냐? 그게 더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 싹 밀어버릴 때 뭘 밀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 다 밀어버린 거예요. 문화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 내가 그걸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더 좋은 게 문화고 저 좋은 게 가치가 아니라 다른 걸 포기하면서 지키는 게 문화고 가치지 내 편하고 좋자고 하는 게 문화고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어디 가야 돼서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주머니에 열쇠나 동전이 있어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력 질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러고 자꾸 가야 돼요. 아니면 떨어진 거 떨어졌네 주소니. 안 떨어졌나? 이러면서 계속 가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전력 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뭐 부모님이 아프다라든지 자식이 다쳤다. 그땐 동전이고 열쇠고 뭐 그냥 뛰는 거예요. 와 뛰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일 처리하고 나면 그때 가서 야 이거 다 어디 갔냐? 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동전이 한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디 갔냐? 열쇠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다녀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몰라야지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온 국민이 하나만 보고 달린 거예요. 진짜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력 질주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기 동전 떨어지는데 얼마? 뭔 소리야? 이러면 뛰는 거예요. 누가 이거 동전 주워서 갈게요. 그러면 안 따라와? 이러고 뛰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들 있죠. 떨어진 것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부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더 소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얻기 위해서 뭘 버리고 있는지만 안다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억울해해야 될 때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의 가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의 이유, 내가 가져야 되는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더 많은 착각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거에 매달려요. 반에서 몇 등? 그건 부인 못해요. 아파트 몇 평? 어떻게 부인할 건데요? 2000cc 차? 까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맞아. 그런데 나는 너보다 착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 아닌 거 증명해봐. 그럼 걔가 증명해. 착할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해? 나는 너보다 봉사정신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음악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불의를 더 못 참아. 그런 거는 자기 마음껏 착각해도 돼요. 자기 마음껏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지름길은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건 나는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사셨으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의일 수도 있고요, 그게 평화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되건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